어느 날 밤 불을 끄고 누웠는데 눈이 감기질 않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걸까? 아이들은 다 컸고 남편이나 아내 곁에 있어도 마음은 어딘가 멀리 있고 해야 할 일들은 다 했는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텅 빈 느낌이 드는 겁니다. 뭔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이게 그냥 나이 드는 거란 게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 고요한 밤의 공허함을 당신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의무는 다 했습니다. 밥을 먹였고 학교를 보냈고 결혼식장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직장에서 수십 년을 버텼고 명절마다 음식을 만들었고 아프다는 소리도 많이 참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조용한 집 안에 혼자 앉아 있으면 이 고요함이 선물 같기도 하고 어떤 날은 너무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무게의 이름이 무엇인지 오늘 천천히 같이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김영석 선생님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올해로 100살이 훌쩍 넘으신 철학자. 그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나이 드는 것에 대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지식보다 먼저 온다. 사람이 사랑할 때 비로소 지혜로워진다고.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그 텅 빈 감각, 그 안에 사실은 오래된 사랑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봅시다. 의무를 다 마친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역할이 끝난 자리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나는가? 그리고 왜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간일 수 있는가?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천천히 앉아서 차 한 잔 들고 들어보세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름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대개 역할의 이름입니다.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빠. 직장에서는 또 다른 직함이 붙습니다. 부장, 선생님, 사장님. 우리는 평생 그 이름들을 살아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눈을 감는 순간까지 그 역할에 충실하려고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는지요. 그런데 그 역할들이 하나둘 내려놓아지는 시간이 옵니다. 아이들이 집을 떠나고 직장에서 물러나고 몸이 조금씩 예전과 달라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역할 없이 나는 누구인가?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당황합니다. 불안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그 불안을 숨기기 위해 더 바빠지려고 합니다. 손자, 손녀 돌봄을 자처하거나 아직 필요한 사람으로 남으려고 애를 쓰거나 집안일을 더 열심히 하거나 가만히 앉아서 그 질문을 마주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지요. 김형석 선생님은 그 지점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 역할에서 벗어나는 게 상실이 아니라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만나는 기회라고. 그 말이 처음엔 선뜻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역할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게 기회란 말인가 싶은 거지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오는 동안 나 자신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을까요?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풍경 앞에서 마음이 편해지는가? 나는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진짜로 행복한가? 나는 아침에 고요함이 좋은 사람인가? 저녁에 따뜻함이 좋은 사람인가? 이런 질문들이 사치처럼 느껴졌던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요. 지금이 바로 그 질문들을 해도 되는 시간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중년 이후의 삶은 유독 고독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흔히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아이들이 떠난 집에서 느끼는 그 허전함. 특히 여성분들께서 이 감각을 더 깊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십 년을 아이 중심으로 살아오신 분들은 아이가 떠난 자리가 단지 빈방 하나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선생님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빈자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빈자리는 공허가 아니라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이제 무엇을 채울 것인가? 그것이 남은 삶의 진짜 질문입니다. 선생님은 아흔이 넘어서도 글을 쓰고 강의를 하고 새로운 책을 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사시냐고 물으면 선생님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것들이 아직 있다. 그게 나를 살게 한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것. 이것이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힘이라는 거지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할이 아닌, 의무가 아닌, 진짜로 당신 마음이 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바로 답이 안 나온다면 그건 아직 그 질문을 제대로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일 겁니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습니다. 김영석 선생님은 오래전부터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인생의 진짜 풍요는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가는 것에 있다고. 그분의 삶을 돌아보면 그 말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전쟁을 겪으셨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슬픔을 지나오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의 눈빛에는 삶에 대한 온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걸까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 나름대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자기 것을 붙들고 있을 때 불안해집니다. 내 것이 줄어들까봐, 내 것이 사라질까봐 두려워집니다. 그런데 나누기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더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넓어지는 느낌이 납니다. 준다는 것이 사실은 받는 것보다 훨씬 풍성한 경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것이 단지 돈이나 물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간을 나누는 것, 관심을 나누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누는 것, 밥을 같이 먹는 것, 누군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장 크고 진한 나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움츠러들고, 더 아끼려 하고, 더 보호막을 치려는 경향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상처받을까봐 먼저 문을 닫아버리는 거지요. 하지만 선생님이 보여주신 삶은 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열어야 한다. 더 나누어야 한다. 그래야 삶이 깊어진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머니 세대 분들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사셨던 분들, 자신을 위해 옷 한 벌 제대로 사보지 못하셨던 분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늘 남들 먼저 먹이고 자신은 나중에 드셨던 분들, 그분들이 이제 나이가 드시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뭘 해야 하지?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 이 말이 얼마나 아픈 말인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말 안에는 사실 매우 중요한 오해가 담겨 있습니다. 나누는 것과 희생하는 것을 동일시하는 오해가요. 우리 세대는 나누는 것을 대부분 자신을 지워가면서 하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내가 없어져야 남이 살 수 있다는 그런 방식의 사랑을요. 하지만 김형석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나눔은 다릅니다. 자신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충만할 때 흘러 넘치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기쁠 때, 내가 의미를 느낄 때, 그 기운이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것. 그것이 진짜 나눔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 자신을 먼저 채워야 합니다. 텅 빈 상태에서는 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먼저 돌봐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따뜻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따뜻함이 흘러나갑니다.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진짜 사랑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이 드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기억이 흐려지고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거울 앞에 서면 낯선 사람 같은 얼굴이 보이기도 하지요. 사회에서는 더 이상 주목받지 못하고 젊은 사람들 틈에서 뒤처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 두려움은 진짜입니다. 그 감각을 가볍게 여길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살아온 삶을 보면 나이 드는 것에 대해 전혀 다른 시각이 열립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라고. 젊었을 때는 무언가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했고, 인정받아야 했고, 실패하면 안 된다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되면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남의 시선이 덜 무서워집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 삶을 내가 살면 된다는 게 몸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성숙입니다. 성숙은 나이로 오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은 항상 그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나이만 먹는다고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 삶을 깊이 살 때 성숙해진다고요. 그리고 삶을 깊이 사는 것, 그건 결국 사랑과 연결됩니다. 사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면서 상처받은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느라 자신을 잃어버린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게 아닙니다. 그 상처들이, 그 눈물들이, 그 기다림들이 전부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사랑은 우리를 가르치는 가장 큰 스승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랑을 많이 한 사람이 더 깊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인간다워진다고요. 그러니 지금까지 사랑해온 당신의 삶은 사실 가장 깊은 공부를 해온 시간이었습니다. 그 공부가 지금 빛을 발할 때가 된 거지요. 한국의 중년 이후 삶에는 특히 관계의 외로움이 진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오랜 세월을 같이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 서로가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진짜 이야기는 하지 않고 같은 공간에 있는데 마음은 멀리 있는 그런 느낌이요. 이걸 일본에서는 황혼이혼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한국에서도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선생님은 관계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역할로 만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상사와 부하. 그런데 역할이 아닌 사람 자체로 서로를 바라보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어느 날 역할이 사라질 때 서로가 남이 되어버린다고요. 이 말이 참 아프게 다가옵니다. 수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상대방이 사실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슨 꿈을 꾸는지, 어떤 풍경을 좋아하는지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상대방은 나를 알고 있을까요? 역할로서가 아닌 나라는 사람을요. 지금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아직 그 관계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불편함은 가능성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선생님이 하신 이야기 중에 제가 특히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다고요. 상대방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나를 알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곁에 있는 사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할이 아닌 사람으로, 오래된 이름이 아닌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누군가로 그 시선 하나가 관계를 바꿉니다. 이제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외로움은 인간의 가장 솔직한 감각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다는, 이해받고 싶다는, 나를 봐줬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 마음을 느끼는 것 자체는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느끼는 것과 외로움에 잠식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외로움에 잠식당하면 우리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려 하거나 지나간 시절에 대한 원망이 커지거나 자신이 보잘것없다는 생각에 빠져들거나 세상에 대한 불만이 점점 깊어지거나 이런 것들은 결국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들고 그러면 외로움은 더 커집니다. 선생님은 외로움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외로울 때일수록 자신 안으로 들어가라. 그 고요함 속에 사실 굉장히 풍요로운 세계가 있다고요. 이 말이 처음엔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게 싫어서 외로운 건데 더 혼자 있으라고요. 하실 수 있지요. 하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나를 살아있게 하는지 그 내면의 소리를 듣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글쓰기일 수도 있고, 산책일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고, 음악일 수도 있고, 정원을 가꾸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 안에서 자신과 진지하게 마주 앉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외로움의 질이 달라집니다. 두렵고 공허한 외로움이 고요하고 충만한 고독으로 바뀝니다. 고독은 고통이 아닙니다. 고독은 자신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선생님이 그 나이에도 그토록 생생하게 살아계실 수 있는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무서워하지 않으시는 것. 오히려 그 시간을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쓰시는 것. 이제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이 질문을 대놓고 하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십니다. 그 주제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불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아직 생각하기 싫은 마음도 있고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두려움은 자꾸 마음 안으로 찾아옵니다. 친구의 부고가 잦아질 때,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질 때, 밤에 잠들기 전 문득 내일 아침에도 눈을 뜰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갈 때,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 보면 결국 이것 같습니다. 나는 충분히 살았는가? 내가 살아온 것들이 의미 있었는가? 아직 못다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건 아닌가? 선생님은 이 질문을 오래 사셨습니다. 100년이 넘는 삶을 살아오신 분이 죽음에 대해 하신 말씀의 핵심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삶을 충실히 살아왔을 때라고요. 오늘 하루를 사랑하며 살았다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철학적 위안의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선생님은 젊어서도 중년에도 노년에도 꾸준히 사랑하셨습니다. 학생들을 사랑하셨고, 책을 사랑하셨고, 생각하는 것을 사랑하셨고,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삶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끝이 온다는 사실이 두려움보다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다가올 수 있었던 거겠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남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이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커피 한 잔이 맛있었다면 그 맛을 제대로 느끼는 것. 창밖에 봄꽃이 피었다면 그 꽃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것. 자녀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올 때 그 목소리가 감사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을 알아차리는 연습. 이게 사실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것의 시작입니다. 죽음이 두렵다는 것은 사실 삶이 소중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소중한 것을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니까요. 그 마음을 두려움으로 바꾸지 말고 오늘 이 하루를 더 사랑하는 이유로 바꾸면 어떨까요? 이제 자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에게 가장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는 주제일 겁니다. 자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해오셨는지요.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병원 데려다 드리고, 결혼 준비 도와드리고, 그 시간 동안 자신을 얼마나 많이 뒤로 미뤄왔는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온 것들이 때로는 기대로 바뀌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 자녀가 이만큼은 해줘야 하지 않나? 전화를 자주 해줘야 하지 않나? 명절에는 와줘야 하지 않나? 나를 더 챙겨줘야 하지 않나? 이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생기는 그 서운함. 그 감각을 모르는 분이 없으실 겁니다. 선생님은 이 지점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계산이 아니라고. 내가 준 것을 돌려받으려는 순간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된다고요. 이 말이 처음엔 서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해줬는데 그게 당연한 것도 아니냐고요. 하지만 조금 더 들어보면 이 말이 사실은 자녀를 위한 말이 아니라 부모를 위한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대가 크면 상처도 큽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서운함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기대 없이 나누는 사랑은 관계를 가볍고 따뜻하게 합니다. 자녀가 자주 연락하면 그것이 선물입니다. 가끔 연락해도 그것이 선물입니다. 바쁜 삶 속에서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녀의 삶을 흔들지 않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시간의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녀도 지금 자신의 삶이 무겁습니다. 집값, 직장, 아이 교육, 배우자와의 관계. 그 무게를 안고 살아가는 자녀에게 부모의 걱정까지 얹어주면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과 현실의 한계 사이에서 찢어집니다. 그 고통이 쌓이면 어느 순간 부모의 전화가 따뜻한 안부가 아니라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지요. 그러니 자녀 앞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 삶을 살아라. 이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가장 따뜻한 선물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려면 실제로 괜찮아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만 괜찮다고 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배려가 아니라 방치가 됩니다. 건강을 스스로 챙기고 하루를 스스로 채우고 외로움을 스스로 다스리는 삶을 살 때 그 괜찮다는 말이 진짜가 됩니다. 김영석 선생님이 긴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깊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돈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요. 성숙한 부모가 곁에 있으면 자녀는 안심합니다. 흔들릴 때 기댈 수 있는 뿌리 같은 존재가 생기는 겁니다. 반대로 불안하고 두려운 부모가 자녀에게 그 불안을 계속 전달하면 자녀도 불안해집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단단하게 세우는 것, 이것이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 드는 것을 잃어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체력을 잃고, 기억을 잃고, 역할을 잃고, 친구들을 잃고. 이 시각으로 보면 노년은 계속되는 상실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나이 드는 것은 무언가를 잃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얻는 것이기도 하다고요.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에 묶여 있었는지요. 남의 시선, 사회의 기대, 역할의 의무, 비교, 경쟁.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것들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어집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살아도 된다는 것을 몸으로 알게 됩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자유를 갖지 못합니다. 아직 세상과 싸워야 하고 자신을 증명해야 하고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 길을 걸어온 우리는 이제 그 싸움에서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졸업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자유를 두려워합니다. 할 일이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세상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자유를 아직 역할의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할이 없으면 가치도 없다는 생각. 이것이 바로 우리 세대가 평생 품고 살아온 가장 큰 오해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무엇을 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냐에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따뜻함, 지혜, 인생 경험, 그 넉넉함 자체가 이미 엄청난 가치입니다. 그것을 굳이 무언가를 해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존재 자체로 충분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것, 역할을 넘어서, 이름을 넘어서 그냥 나라는 사람으로 세상과 마주서는 것, 그것이 진짜 성숙이라고요. 그 성숙한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많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하나의 장면을 그려보고 싶습니다. 저녁 무렵 작은 마루나 창가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밖에는 노을이 지고 집안은 조용하고 오늘 하루가 다 지나갑니다.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은 이렇게 느낍니다. 아, 오늘 하루도 살았구나. 밥을 먹었고 하늘을 봤고 누군가와 말을 나눴고 작은 것들에 감사했구나. 그 감각이 바로 충만함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성취가 아닙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있음으로 느끼는 것.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아름다움이라고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나이에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쌓는 것이 아닙니다. 느끼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제대로 누리는 것. 더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것. 더 크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선생님이 100년이 넘는 삶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조용히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친절한 편입니까? 많은 분들이 남에게는 한없이 너그럽습니다. 자녀에게는 물론이고 며느리에게도 사위에게도 이웃에게도 넉넉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아프면 금방 병원을 가십니까?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사 드십니까? 자신이 쉬고 싶을 때 쉬십니까?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는 가장 인색합니다. 그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오래 돌볼 수는 없습니다.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려야 오래 서 있을 수 있듯이 사람도 자신의 내면을 깊이 돌봐야 오래 따뜻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십시오. 먹고 싶은 음식을 드십시오. 가보고 싶은 곳에 가십시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십시오.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십시오.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드십시오. 아직 해보지 않은 것들을 시도해 보십시오. 이것이 사치가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간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고.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깊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의무는 다 했습니다. 역할은 내려놓았거나 내려놓는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다는 것은 아직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영석 선생님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나이는 삶의 깊이를 방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삶은 더 깊어질 수 있다. 사랑한 시간만큼, 버텨온 시간만큼, 나누어온 시간만큼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 그러니 지금 가슴이 텅 빈 것 같다면, 그 빈 자리가 두렵다면, 혼자 남겨진 것 같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공간은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채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당신이 오롯이 당신으로 살 수 있는 공간입니다. 남의 눈치가 아닌, 의무가 아닌, 진짜 당신이 원하는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채워진 삶은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자녀에게, 손자에게, 이웃에게, 그냥 지나치는 사람에게도. 당신이 충만할 때 그 충만함이 그냥 흘러납니다. 아무것도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당신이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따뜻해집니다. 선생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닮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밤 불을 끄고 누웠을 때 그 고요한 천장을 바라보며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오늘 무엇을 사랑했는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면 오늘 하루는 충분히 사라진 하루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살아있구나. 오늘도 사랑할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시작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날들은 아직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 그 좋은 날들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느끼는 사람이 진짜로 잘 사는 사람입니다. 천천히 그리고 깊이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